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산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예산 과정, 예산 편성, 예산 심의, 그다음 예산 집행까지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눌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일단 집행까지는 한꺼번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집행 이후에 결산하고 또 그 뒤에 있는 재정 개혁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암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그냥 같이 읽어본다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시다. 예산 과정의 순서를 한번 쭉 써봤어요. 빈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씩 따져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죠. 편성하고 나면 국회가 그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행정부가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될 거고요. 행정부가 결산을 하면 국회는 그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결산 심사라고 표현해요.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하고 결산 승인은 국회가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회계연도 1년 전, 회계연도, 그다음 회계연도 1년 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 주기는 회계연도는 1년이지만 예산 주기는 3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회계연도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원래 2025년 예산이다. 그건 반드시 2025년에 써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자, 예산의 형식. 제가 총 3개의 명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예산 총칙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그다음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게 예산 편성의 거의 시작이라고 했었어요. 물론 12월 말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통보도 있지만 사실 가장 메인은 1월달, 3월달, 5월달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일, 1월 31일까지 당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문서를 언제까지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각 부처가 제출한 이번에는 중기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기 사업 계획서 이걸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5회계 인도 이상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기재부 장관이 다시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각 부처의 장들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예산안 편성 지침이 너무 중요한 문서여서 제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그 문서를 승인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과 더불어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 작성 지침도 같이 들어갑니다. 지침에 대한 작성 원칙이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표현하겠죠? 각 부처의 장. 사실 부처라고 설명해도 상관없는데 법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제가 중앙관서에 빈칸을 한번 쳐봤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우리나라 성과 지향성 두고 있죠. 프로그램 예산제도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성과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 보고서, 이렇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독립기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한다. 기억하시죠? 헌법상 독립기관, 그리고 감사원도 포함이었습니다. 독립기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한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그 독립기관의 장, 의견을 구해야 되고요. 또 감액 시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0번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세부 내용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다면 명료성 원칙의 예외였습니다. 예산을 정말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 안 쓰고 총액으로만 계상할 수 있다. 총액 계상 예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예타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요. 우리가 경제적인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이런 거 분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제적, 정책적. 사실 어제 풀어봤었던 복습 테스트 문제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직 안 한 상태여서 아마 문제 풀 때는 힘들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괜찮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재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신중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선지 볼게요. 자, 기출.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집행. 이렇게 가야죠. 순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결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X. 예산안 편성의 내용과 순서, 총 3개 명부라고 했습니다. 총 3개 명, 국고 채무, 부. 여기로 이렇게 할게요. 3개 명부, 총 3개 명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고요. 예산안 편성 지침 앞에서 얘기를 했죠. 중기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이걸 통해 부처별로 예산의 한도를 설정해 주는 건데 너무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받아야 하고요. 게다가 국회 예결 특위 보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입니다. 자,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 제도이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했었던 예산에 대한 편성 과정까지 봤고요. 오늘은 집행까지 봅니다. 심의와 집행까지예요. 국회가 하는 심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여기까지 쭉 나와 있고요. 심의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문 몇 가지만 봐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예산안 심의 시에 정부의 동의가 있다면 제가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산 증액은 반드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고 만약에 감액을 한다, 비목을 삭감하거나 감액을 한다, 액수를 줄이는 건 정부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에 예결위가 심사를 하죠.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사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고 한다. 만약에 예결특위가 상임위가 심사했던 내용을 건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2번 상임위원회 들어가고요. 3번 예산 집행의 목적은 입법부의 의도를 준수하고 예산을 통제, 그다음 그에 대한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심이고요. 집행이 여기서부터네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에 대한 편성 지침 아닙니다. 집행 지침이에요. 지침도 이름이 다 달라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다. 자, 예산 집행 지침을 매년 1월 말일까지, 1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쓰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하고요. 예산은 또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 배정 금액,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실제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면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은 1년에 총 4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총사업비 관리제도. 제가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1994년부터 이루어진 제도. 요거 예타조하고 되게 비슷하게 보여서 헷갈리시는 경우 있는데 예타조가 규모라면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기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으로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사업의 기간 등을 정해서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이후에 계속비와 좀 연결돼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비는 계속비대로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관리 제도대로 운영을 해서 중간에 사업이 늘어나는 그런 악습을 방지해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행정 과목인 세안과 목 사이의 상호 융통이면 전용이네요. 질적인 한정성의 예외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굳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전용이었고요. 예비비 일반 회계 예산의 100분의 1, 1% 기억하시죠? 자, 9번에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 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이게 수입 대체 경비고요. 집행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 다 우리 앞에서 했었던 예산의 고전적 원칙이 예외가 된다고 했고요. 그 고전적 원칙의 예외는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선지도 있어요. 국고 채무 부담행위 얘기했죠. 법률 세출 예산 금액, 계속비 총액, 요거 범위 안에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라면 굳이 국고 채무 부담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국고 채무 부담행위로 따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이거 말고, 이 법률이나 세출 예산 금액, 계속비 총액 범위 안에 거 말고 국가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의 의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했고요. 제가 이거는 예산안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총 3개 명부 할 때 그 마지막 부,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선지들 보도록 할게요. 자, 예산 주기로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1년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에 올라갈 때 즈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고요. 특정한 시점을 딱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시정연설 시점이 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고 보통은 네 상임위원회 끝나고 예결특위 갈 때 요때 즈음 많이 하는데 법에 특정된 시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산안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 동의를 한다면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의 각한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건 아까 빈칸으로도 했던 내용이죠. 지금 요것도 제가 빈칸 수역에서 같이 봤던 부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간에 제한이 따로 없지만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합니다. 예결특위 심사 끝내면 안 돼요. 본회의 통과.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분기마다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 배정은 반드시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예산의 배정은 국가 예산을 회계 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정, 재배정 모두 다 내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이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의 전용, 행정과목 사이의 융통, 이용, 입법과목 사이의 융통입니다. 전용하고 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출처가 진짜 많은 거 보이시죠? 여기는 기출처가 많은 내용들이 진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갈까요? 예비비는, 네, 실제 예비비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파트에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죠. 없으니까 맞는 선지가 됩니다. 수입대체 경비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고요. 맞습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고 이월. 지출 원인 행위를 했지만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 이런 것들을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는 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총괄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같은 것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성과주의 예산을 총괄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도 총액 계상 예산도 총괄 예산의 한 유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연도를 넘어서 현재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축성이지만 배정과 재배정 요거는 통제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뒤에 게 틀렸어요. X.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이번 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만 잘 아시면 충분히 잘 보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